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떠나는 사람, 그리고 남겨지는 사람. 제 이야기는 지독하게도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살던 곳은 남해의 작은 섬 노도였습니다. 육지와 연결된 다리가 하나 있었지만 그 다리는 저에게 희망보다는 절망에 가까웠습니다. 왜냐고요? 그 다리는 우리 가족을 이어주는 끈이 아니라 어머니가 언제든 저 건너 화려한 세상으로 도망칠 수 있게 만든 비상구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뱃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을 바다 위에서 보내신 분이죠. 아버지의 몸에서는 늘 짠내와 비린내가 섞인 묘한 냄새가 났습니다. 어린 저는 그 냄새가 싫지 않았습니다. 그건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는 성실함의 증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늘 바다를 등지고 앉아 거울을 보셨습니다. 지긋지긋해. 이놈의 비린내. 씻어도 씻어도 살갗에 박혀서 빠지질 않아. 그게 어머니의 입버릇이었습니다. 어린 제 기억 속의 어머니는 엄마라기보다는 섬에 갇힌 인질 같았습니다. 그 불안한 눈빛을 볼 때마다 어린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 이 평화가 유리 조각처럼 깨져버릴 것이라는 걸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을 겁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춥고 바람이 거세서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빈배로 돌아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오늘도 공쳤어요? 옆집 김씨네는 만선이라는데 당신은 대체 배 타고 나가서 잠만 자다 와요? 바다 사정이 내 맘 같지 않은 걸 어떡하나. 날 좀 풀리면 괜찮아지겠지. 밥이나 죽으려. 쌀독 바닥난 지가 언젠데 밥 타령이야. 내 팔자야. 내가 미쳤지. 육지에서 곱게 살 걸 뭐 볼 게 있다고 이 총구석까지 들어와서 그날 밤 아버지는 밥상도 받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저는 배가 고팠지만 어머니의 눈치가 보여 물만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어머니는 방구석에 앉아 육지 친구들과 통화를 하며 깔깔거리고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아버지의 한숨소리보다 더 시리게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아버지를 따라 배에 올랐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물을 당기는 저를 보며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우리 아들 손 다 터진다. 공부나 하지 뭐하러 따라 나와. 아빠 힘드니까 내가 도울게. 많이 잡아서 엄마 립스틱 사주자. 그럼 엄마 화 풀릴 거야. 그 말에 아버지는 말없이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바닥. 그 손의 온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버지는 그날 잡은 고기 중 제일 크고 좋은 놈을 팔지 않고 집으로 가져오셨습니다. 어머니에게 구워주려고 말이죠. 하지만 그날 저녁 밥상엔 생선 구이 대신 차가운 냉기가 흘렀습니다. 비린내 난다고. 집안의 냄새백에 누가 생선을 가져오래? 갖다 버려. 아버지가 정성껏 손질해온 생선은 그대로 마당 개밥그릇 옆으로 던져졌습니다. 그 사건이 있기 한 달 전부터 어머니는 달라졌습니다. 늘 신경질적이던 분이 갑자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아버지에게도 상냥하게 대했고 저에게도 맛있는 간식을 사주셨죠. 아버지는 이제야 집안에 봄이 오는가 보다 하며 허허 웃으셨습니다. 순진한 우리 부자는 그게 마지막 이별 선물인 줄도 모르고 마냥 좋아했습니다. 어느 장날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읍내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새 운동화와 점퍼를 사주셨습니다. 우리 아들, 이거 입으니까 인물이 훤하네. 엄마 없어도 밥 잘 챙겨 먹고 아빠 말 잘 들어야 한다. 알았지? 엄마 어디가? 엄마도 같이 입으면 되잖아. 엄마는 그냥 하는 소리지. 얼른 가자. 아빠 기다리시겠다.
그때 어머니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던 걸 왜 그때는 몰랐을까요? 어머니는 밤마다 짐을 정리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서 옷장 정리하는 거야. 라고 하셨지만 어머니의 아끼는 옷들과 폐물들이 하나둘씩 자취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아버지는 며칠 걸리는 먼 바다로 조업을 나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시는 날 새벽 어머니는 평소와 다르게 아버지의 배웅을 나갔습니다. 항구까지 따라 나선 어머니는 아버지의 옷깃을 여며주며 말했습니다. 다치지 말고 잘 다녀와요. 이번에 돈 많이 벌어오고. 그래, 이번에 다녀오면 당신 좋아하는 밍크 목도리 하나 사줄게. 기다리고 있어. 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배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멀어지는 배를 향해 손을 흔들던 어머니. 아버지가 점처럼 작아져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계셨습니다. 저는 그게 아버지에 대한 애틋함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당신을 잡을 사람이 확실히 사라졌는지 확인하는 냉정한 감시였습니다. 아버지가 떠나고 난 오후 비가 쏟아졌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안방 문을 열었을 때 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늘 화장대 위에 어지럽게 놓여있던 화장품들이 깨끗이 치워져 있었습니다. 장롱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어머니의 옷가지는 단 한 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 집의 여자는 살지 않았던 것처럼 방 한가운데 꼬깃꼬깃한 편지지 한 장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여보, 그리고 아들. 나 찾지 마. 나 더 이상은 비린내 맡으며 못 살겠어. 내 인생도 한 번은 꽃 피워봐야지. 여기서 이렇게 늙어 죽기 싫어. 통장에 있는 돈이랑 장롱 깊숙이 둔 비상금은 내가 가져가. 당신은 배 타니까 또 벌면 되잖아. 아들 잘 키워. 미안해. 구구절절한 변명도 눈물 자국도 없는 차가운 통보. 아버지가 평생 파도와 싸우며 모은 피 같은 돈, 제 대학 등록금으로 쓰겠다며 꼬깃꼬깃 모아둔 적금 통장까지. 어머니는 모조리 들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빗속을 뚫고 다리가 있는 곳으로 뛰어갔습니다. 혹시나 아직 버스를 기다리고 계시진 않을까? 하지만 정류장엔 비에 젖은 낙엽만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 긴 다리 위에서 저는 목이 터져라 엄마를 불렀습니다. 빗소리에 묻혀 누구도 듣지 못할 비명을 지르며 울었습니다. 3일 뒤 아버지가 돌아오셨습니다. 만선 깃발을 꽂고 약속대로 어머니의 목도리를 살 돈을 벌어서 말이죠. 항구에 마중 나간 저를 보며 아버지는 물으셨습니다. 엄마는 어디 갔냐? 왜 너 혼자 나와 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버지께 그 쪽지를 내밀었습니다. 쪽지를 읽어 내려가던 아버지의 표정이 흙빛으로 변해가던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멍하니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바다만 바라보셨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에서 웃음소리는 사라졌습니다. 아버지의 술병은 늘어만 갔고 저는 어머니가 버린 집안 살림을 도맡아야 했습니다. 매일 밤 술에 취해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는 아버지를 보며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리고 절대 어머니 같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섬을 탈출하는 것, 성공해서 보란 듯이 떵떵거리고 사는 것. 그것만이 제가 이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디는 유일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저도 그 다리를 건넜습니다. 어머니와는 다르게
도망이 아닌 성공을 위해서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육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운명이 어머니가 남긴 상처보다 더 잔인할 줄은. 서울.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산다는 욕망의 도시. 섬촌놈이던 제가 이곳에 발을 들인 지 어느덧 10년이 흘렀습니다. 처음 서울역에 내렸을 때 느꼈던 그 매캐한 매연 냄새는 이제 저에게 승리의 향기와도 같습니다. 저는 독종이었습니다. 아니, 독종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섬에서 도망친 어머니가 혹시라도 TV에 나온 성공한 제 모습을 보고 땅을 치며 후회하게 만들고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홀로 남겨진 아버지에게 당신의 아들은 다르다는 걸 증명해야 했으니까요. 최 팀장님, 또 야근이세요? 아니, 집에도 안 가세요? 그러다 쓰러집니다. 먼저 들어가세요. 이번 프로젝트까지만 마무리하고 갈 겁니다. 저는 친구도 취미도 없이 일만 했습니다. 술은 입에도 대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해 어머니를 찾던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 끔찍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저는 남들보다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30살의 대기업 최연소 팀장. 연봉은 억대, 한강이 보이는 오피스텔, 고급 승용차.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집은 늘 차가웠습니다. 퇴근 후 현관문을 열면 반겨주는 건 정막뿐이었죠. 화려한 야경을 내려다보며 와인을 마셔도 가슴 한구석엔 늘 구멍이 뚫린 듯한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그 구멍은 돈으로도 명예로도 채워지지 않는 사랑의 부재였습니다. 그녀를 만난 건 2년 전 여름 장마가 시작되던 날이었습니다. 갑작스런 폭우에 우산을 챙기지 못한 저는 회사 로비에 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택시도 잡히지 않고 젖는 게 싫어 짜증이 나려던 찰나였죠.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톡톡 건드렸습니다. 저기, 많이 곤란하신 것 같은데 이 우산 같이 쓰실래요? 저도 역까지만 가거든요. 그녀는 같은 건물 디자인 팀에서 근무하던 지은 씨였습니다. 사실 오며 가며 몇 번 마주친 적은 있었지만 제대로 얼굴을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하얀 피부에 선한 눈매. 무엇보다 그녀에게선 섬유 유연제 같은 포근한 향기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싫어했던 비린내와는 정반대되는 따뜻한 향기였죠. 아, 감사합니다. 제가 차를 정비소에 맡기는 바람에 어머, 팀장님 어깨 다 젖으시네요. 좀 더 이쪽으로 오세요. 역까지 가는 10분 남짓한 시간. 빗소리가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제 쪽으로 우산을 기울여 주느라 반쯤 젖은 그녀의 왼쪽 어깨를 보며 저는 꽁꽁 얼어붙어 있던 제 심장이 다시 뛰는 걸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내 차가운 인생에 온기를 나눠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기대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지은 씨는 제가 가진 상처를 보듬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제 과거를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도망갔다는 사실, 가난했던 섬마을 생활. 혹시라도 그녀가 실망해서 떠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하지 않아도 저의 결핍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회식 장소로 횟집이 잡혔을 때였습니다. 저는 트라우마 때문에 생선 비린내를 견디기 힘들었지만 억지로 참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은 씨가 제 손을 몰래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오빠 안색이 안 좋아. 나가자. 나 사실 회 별로 안 좋아해. 우리 나가서 맛있는 파스타 먹자. 사실 그녀는 회를 좋아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배려해 선의의 거짓말을 해준 것이었죠. 그녀의 배려는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요란하지 않고 조용히 스며드는 따뜻함. 오빠는 가끔 보면
혼자 무인도에 있는 사람 같아. 너무 외로워 보여. 이제 그러지 마. 내가 옆에 있잖아. 내가 오빠 가족이 되어줄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여자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라고. 이 여자라면 내가 평생 꿈꿔온 화목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말이죠. 어머니처럼 도망가지 않을 사람. 돈보다 사람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지은 씨는 제 인생의 구원자였습니다. 만난 지 1년이 되던 날, 저는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가장 좋은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제 월급을 털어 다이아몬드 반지를 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그녀의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나 사실 가진 건 돈밖에 없는 재미없는 놈이야. 부모님 사랑도 잘 모르고 자랐고 성격도 모나서 널 힘들게 할지도 몰라. 하지만 이거 하나는 약속할게. 내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나는 절대 가족을 버리지 않아. 너를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게. 나랑 결혼해 줄래? 당연하지. 나도 오빠랑 평생 함께하고 싶어. 우리 엄마도 오빠 엄청 좋아하실 거야. 사위 삼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셨거든. 그녀가 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던 순간 제 30년 인생의 모든 서름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나도 완벽한 가정을 가질 수 있구나. 남들처럼, 아니 남들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녀의 승낙을 받고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아버지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고향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백고동 소리, 그리고 늙은 아버지의 목소리. 오냐, 아들이냐? 밤늦게 웬일이냐? 밥은 먹고 다니냐? 아버지, 저 결혼해요.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요. 아버지 고생하신 거 다 보상받게 해드릴게요. 결혼? 아이고, 우리 아들 장하네. 장하다. 애비가 못나서 해준 것도 없는데 혼자서 그렇게 잘 커서 장가도 가고. 아버지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등골이 휘고 아내에게 버림받아 가슴에 피멍이 든 우리 아버지. 이제 효도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상견례 날짜 잡았어요. 다음 주말이에요. 서울로 올라오세요. 제일 좋은 양복 한 벌 해드릴게요. 기죽지 마시고 당당하게 오세요, 아버지. 그래, 그래야지. 내 죽기 전에 우리 며느리 얼굴은 보고 죽어야지. 사돈댁도 참 좋으신 분들이겠지? 사돈댁도 참 좋으신 분들이겠지? 아버지의 그 순박한 질문에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지은 씨처럼 따뜻하고 교양 있는 분들일 거라고. 어머니와는 차원이 다른 훌륭한 분들일 거라고 말이죠.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여자의 어머니가 나를 버린, 그리고 아버지를 지옥 속에 밀어넣은 그 사람일 줄은. 가장 행복해야 할 상견례 날이 우리 가족의 비극이 다시 시작되는 날이 될 줄은. 신은 왜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장 잔인한 장난을 치시는 걸까요? 운명의 그날 하늘은 야속할 만큼 맑았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서울역으로 나가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사드린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비싼 양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평생 작업복만 입으시던 분이라 그런지 넥타이를 맨 모습이 어딘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아들아, 내 꼴이 좀 우습지 않냐? 넥타이가 영 답답해서 숨을 못 쉬겠구먼. 사돈 어른들이 촌놈이라고 흉보지는 않겠지? 아버지, 오늘 진짜 멋있어요. 영화배우 같아요. 그리고 지은이네 부모님 겉모습으로 사람 판단하는 그런 분들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저는 아버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버지의 몸에서 나던 특유의 짠내는 새 양복 냄새에 가려져 희미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그물에 쓸리고 파도에 찢겨 훈장처럼 남은 상처들. 저는 그 손이 세상 그 무엇보다 자랑스러웠지만 아버지는 자꾸만 바지 주머니 속으로 손을 숨기셨습니다. 야, 여기가 밥집이냐, 궁궐이냐. 내 평생 이런 데는 처음 와본다. 바닥이 너무 반짝거려서 밟기도 미안하네. 아버지는 아이처럼 두리번거리셨습니다. 그 순박한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고생 끝이에요. 저 결혼하면 아버지 모시고 이렇게 좋은 곳만 다닐 거예요. 우리는 안내받은 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가장 비싸고 전망 좋은 방이었습니다. 정갈하게 세팅된 테이블, 물을 따르는 소리 BGM 우아한 클래식 음악이 작게 깔림. 약속 시간은 12시. 우리는 30분이나 일찍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는 긴장이 되시는지 물만 벌컥벌컥 드셨습니다. 아버지, 천천히 드세요. 체하시겠어요. 입이 바짝바짝 마른다. 아들아, 며느리가 참 곱다고 했지? 성격도 싹싹하고 너한테 잘하고. 네, 아버지가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천사 같은 사람이에요. 장모님 되실 분도 미인이시래요. 지은이가 엄마 닮아서 예쁘다고 했거든요. 오빠, 어머, 아버님 벌써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아, 아이고. 어서 오너라. 내가 지은이구나.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곱네. 우리 아들놈이 복이 터졌어. 지은이는 싹싹하게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거친 손이 부끄러워 빼려 하셨지만 지은이는 그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안도했습니다. 역시 내 선택은 틀리지 않았어. 저희 부모님도 금방 들어오실 거예요. 주차하고 계시거든요. 아버님 식사 입에 맞으셔야 할 텐데. 화기애애한 분위기, 웃음소리,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잠시 후 룸 밖에서 구두 굽소리가 들리기 전까지는요. 죄송합니다. 늦으셨죠? 중후한 목소리의 남성, 지은이의 아버지 새아버지가 먼저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한 중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눈가엔 주름이 잡혔고 촌스러웠던 파마머리는 세련된 올림머리로 바뀌었지만 저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20년 전 빗속에 우리를 버리고 떠난 비린내가 싫다며 내 아버지를 등진 바로 나의 어머니였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떨어뜨린 물잔의 파편이 바닥에 튀었지만 아버지는 그것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아니 그 여자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당황, 공포, 그리고 수치심. 그녀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당신들이 여기에, 엄마, 아버님 아시는 분이야? 왜 그래? 엄마. 지은이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가 제 고막을 찢는 것 같았습니다. 제 사랑하는 연인이 부르는 엄마가 저를 버린 여자라니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아는 분들이야? 왜 그렇게 놀라? 아니에요. 사람을 잘못 봤어요. 나가요, 여보. 나 속이 안 좋아. 그녀는 도망치려 했습니다. 20년 전 그날처럼 또다시 우리를 부정하고 등을 돌리려 했습니다. 그 비겁한 뒷모습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거기서 도망가지 마.
사람을 잘못 봐? 당신 눈엔 우리가 사람으로 보이긴 해. 오빠, 왜 그래?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이야? 엄마, 아, 엄마라고? 저는 실성한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그리고 떨고 있는 그녀의 얼굴에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지은아, 잘 봐. 내가 그렇게 자랑하던 우아한 사모님. 이 여자가 누군지 알아? 20년 전에 냄새나는 뱃사람. 남편이랑 10살짜리 아들 버리고 야반도주한 내 친엄마야. 내가 바로 그 버려진 아들이라고. 말도 안 돼. 거짓말이지? 엄마 아니지? 오빠가 하는 말 아니지? 지은이는 어머니의 팔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당신이야? 살아있었어? 그렇게 도망가서 여기서 이러고 있었어? 나는 당신 죽은 줄로만 알고 제사까지 지내줬는데. 그래, 나다. 왜? 내가 뭐 죄지었어? 나도 내 인생 찾아서 떠난 거야. 징글징글한 그놈의 가난, 비린내. 여기서 벗어나서 나도 좀 사람답게 살아보겠다는데 그게 죄야? 죄? 당신이 버린 건 가난이 아니야. 당신을 믿었던 가족을 버린 거라고. 그리고 뭐? 사람답게 살아? 남의 가정. 파탄 내고 들어와서 남의 딸 키우면서 호의호식하는 게 사람다운 거야? 상견례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지은이는 충격에 기절할 듯 비틀거렸고 지은의 새아버지는 배신감에 어머니를 밀쳤습니다. 가장 행복해야 할 날, 우리는 서로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난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다 이 못난 애비 탓이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 어미 놓치고 이제는 내 앞길까지 막는구나. 내가 죄인이다. 아버지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우셨습니다. 새 양복은 구겨졌고 억지로 신으셨던 구두 뒤축은 꺾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그 꺾인 구두를 벗겨드리고 제 등을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업히세요. 집에 가요. 죄인이라니요. 아버지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한 사람은 저 안에 있어요. 우리는 당당해요. 아버지를 업은 등 뒤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제 셔츠를 적셨습니다. 지은이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가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제 이복 동생이든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볼 때마다 저를 버린 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를 테니까요. 우리의 사랑은 천륜이라는 잔인한 운명 앞에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불빛이 우리 부자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두고 봐. 이대로 무너지지 않아. 당신이 버린 우리가 당신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걸 보여줄 테니까. 등 뒤에 아버지가 무거웠습니다. 아니, 아버지의 삶의 무게가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지킬 사람은 세상에 저 하나뿐이니까요. 그 지옥 같은 상견례가 있고 사흘 뒤 지은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사흘 만에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퉁퉁 부은 눈, 푸석해진 얼굴, 천사 같던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만 보았습니다.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엄마 딸이라서 미안해. 우리 엄마가 오빠한테, 아버님한테 지은 죄. 내가 대신 사과할게. 내 잘못 아니야. 우린 그냥 운명이 나빴던 것뿐이야. 하지만 지은아, 나는 널 볼 때마다 그 여자가 떠올라. 너랑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아이를 낳아도 평생 그 기억이 우릴 괴롭힐 거야. 그래서
우린 안 돼. 저는 지은이가 건넨 반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손을 꼭 쥐어주며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게 제가 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행복해라.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한 말이 목구멍을 맴돌았습니다. 사랑하지만 너무 사랑해서 우리는 헤어져야 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봄날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시간은 약이라는 말이 맞더군요. 저는 미친 사람처럼 일에 매달렸고 아버지는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 바다로 나가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그날의 일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각자의 자리에서 버텨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너 지은이네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역시나 사필귀정이었습니다. 지은이의 새아버지는 아주 보수적이고 명예를 중요시하는 분이었습니다. 자신의 부인이 전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신분 세탁을 해서 결혼했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었겠죠. 무엇보다 그 거짓말 때문에 자신의 딸 지은이 파혼까지 당하고 상처받았으니 분노가 극에 달했을 겁니다. 야, 최 팀장. 너 그 소식 들었냐? 내전 약혼녀 어머니 말이야. 이혼당하고 빈털터리로 쫓겨났다더라. 위자료는커녕 사기 결혼으로 고소당할 뻔해서 몸만 빠져나왔다던데 어머니는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하고 쫓겨났다고 합니다. 지은이마저 엄마에게 등을 돌리고 유학을 떠나버렸고요. 돈을 쫓아 가족을 버렸던 여자. 결국 돈도 가족도 모두 잃고 길바닥에 나앉게 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는데 통쾌함보다는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참 허망하더군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회사 로비에서 누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 낡은 코트에 헝클어진 머리, 초라한 행색의 중년 여성, 설마 했는데 그녀였습니다. 아, 아들, 누구시죠? 저를 아십니까? 저는 사람들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를 경멸하듯 내려다보았습니다. 1년 전 상견례장에서의 그 기세등등하던 사모님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 소매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나다, 내 엄마다. 내가 잘못했다. 나 지금 갈 데도 없고 밥도 며칠 굶었어. 내 아빠한테 연락하려 해도 번호도 모르고. 아들, 내가 성공했다며. 나 좀 도와다오. 방 한 칸만 얻어주라. 응? 어머니? 제 어머니는 20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버린 그 냄새나는 뱃사람, 내 아버지. 당신 같은 여자가 감히 이름도 올릴 수 없는 훌륭한 분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 눈물은 반성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악어의 눈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선택한 인생이잖아. 돈이 그렇게 좋아서 자식 버리고 갔으면 끝까지 잘 살았어야지. 왜 이제 와서 추하게 일해? 경비원 부르기 전에 나가세요.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닫히는 문 사이로 바닥을 치며 우는 그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비로소 20년 묵은 체증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주말을 맞아 고향 집에 내려왔습니다. 마당에는 아버지가 널어놓은 생선이 꾸들꾸들 마르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그 냄새가 싫었는데 이제는 구수한 고향의 냄새로 느껴집니다. 왔냐? 얼른 앉아라. 내 좋아하는 매운탕 끓여놨다. 좋은 일은 무슨, 그냥 마음이 편하다. 빚도 다 갚았고 아들놈도 잘 컸고 바다도 잠잠하고 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술을 드시지 않습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온전한 당신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저 또한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 근처 도시로 발령을 신청했습니다. 주말마다 아버지와 낚시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면서 말이죠. 아버지, 저 나중에 좋은 사람 생기면 다시 결혼할게요. 그때는 정말 아버지가 좋아할 만한 며느리 데려올게요. 그래, 천천히 해라.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다. 나는 지금도 충분히 좋다. 수평선 너머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돈을 쫓아 떠난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잃었고 사랑과 의리를 지킨 우리는 비로소 평화를 얻었습니다. 인생은 그런 건가 봅니다.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자라는 것. 아버지의 낡은 구두 옆에 제 구두를 나란히 벗어둡니다. 비록 화려하진 않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든든한 우리 집입니다.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라 믿으십시오. 진심은 통하고 정의는 승리하니까요. 감사합니다. 어머니와의 악연을 끊어내고 우리 부자에게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계절은 3번이나 바뀌었고 그 사이 저는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 근처 중소도시로 내려왔습니다. 연봉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주말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은 억만금을 줘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야속하게도 아버지의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더군요. 천하장사 같던 아버지의 어깨는 눈에 띄게 굽어갔고 배를 타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들아, 국이 좀 짜다. 요즘 내 입맛이 통 없어서 그런가. 아버지, 이거 제가 간 안 하고 끓인 건데요.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병원은 무슨, 늙으면 다 그런 거지. 그나저나, 너는 만나는 처자 없냐? 내 죽기 전에 손주 한번 안아보는 게 소원인데. 아버지는 밥상머리에서 늘 손주 타령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난 상견례의 트라우마가 너무 깊어서일까요? 여자를 만나는 것이 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 저는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주인공이 근무하는 도서관 혹은 문화센터, 책을 정리하는 주인공 BGM 설레는 듯한 가벼운 왈츠풍 음악.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지역 도서관에서 어르신 한글 교실 봉사활동을 하던 날이었죠. 그곳에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민정 씨였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미인도 세련된 도시 여자도 아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에 늘 헐렁한 셔츠를 입고 다니는 털털한 성격의 소유자였죠. 어머님, 간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기억이야. 참 잘하시네요. 제가 그녀에게 반한 건 그녀가 할머니들의 거친 손을 아무렇지 않게 잡고 쓰다듬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비린내 난다고 더럽다고 피하던 제 어머니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 그녀의 손은 투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민정 씨는 제가 섬 출신에 홀아버지 모시는 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게 왜요? 효자가 최고 신랑감이죠. 저희 아버지도 시골에서 농사 지으세요. 흙 묻은 손이 얼마나 귀한 건데요. 팀장님, 아버님도 뵙고 싶네요. 배 타신다고 했죠? 멋지시다. 내레이션 멋지시다. 제 아버지를 보고 멋지다고 말해준 여자는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꽁꽁 얼어있던 빗장이 스르르 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우리 아버지를 보여줘도 되지 않을까? 고향집 대문 앞, 민정을 데리고 들어가는 주인공. 주말 저는 용기를 내어 민정 씨를 고향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예전 상견례 때처럼 잔뜩 긴장해서 마당을 서성이고 계셨습니다. 아이고, 먼 길 오느라 고생했어요. 누추한 곳이라 대접할 것도 없는데. 아버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바다가 너무 예뻐요. 우와, 이 손 좀 보세요. 진짜 고생 많이 하셨구나. 훈장이네요, 훈장. 민정 씨는 아버지의 굳은 살 박인 손을 어루만지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민정 씨는 아버지가 끓여주신 매운탕을 땀까지 흘려가며 2그릇이나 비웠습니다. 아버님 요리 솜씨가 최고예요. 라며 엄지를 치켜 세우는 며느리 앞에서 아버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해 가을, 우리는 마당에서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호텔도 비싼 예물도 없었지만 따뜻한 가을 햇살과 아버지의 한박 웃음이 있어 그 어떤 결혼식보다 빛났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우리 집에 더 큰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요 핏덩이가 내 손주란 말이냐? 손이 어쩜 이리 작으냐? 안으면 부서질까 겁난다. 제 아들이 태어난 날 아버지는 밤새 아기의 얼굴만 들여다보셨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아버지는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말이 그저 행복해서 하시는 말씀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 이별이 그렇게 빨리 다가올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아이가 돌을 막 지났을 무렵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가난 말기였습니다. 평생 술로 외로움을 달래오신 탓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병실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이제야 살만해졌는데, 이제야 효도 좀 해보려는데,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울지 마라. 내 새끼. 나는 행복했다. 내 엄마 도망가고, 내 인생은 껍데기뿐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리 잘 커주고, 착한 며느리에 토끼 같은 손주까지 안겨줬으니, 내 인생 이만하면 성공한 거다. 아버지, 가지 마세요. 저랑 더 사셔야죠. 바다도 보러 가고 맛있는 것도 더 드셔야죠. 아버지, 아들아, 며느리한테 고맙다고 해라. 그리고 나는 이제 엄마 원망 안 한다. 그 사람 덕분에 내가 너를 더 귀하게 키울 수 있었으니까. 너도 이제 그만 용서하고 편하게 살아라. 사랑한다. 내 아들. 아버지는 제 손을 잡은 채 아주 깊은 잠에 드셨습니다. 마치 고된 조업을 마치고 꿀맛 같은 낮잠을 주무시는 것처럼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식당 구석에서 쭈뼛거리는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더 늙고 초라해진 나의 친어머니. 그녀는 제게 다가오지도 못하고 국밥 한 그릇도 채 비우지 못한 채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그녀를 잡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유언대로 원망도 미련도 모두 저 강물에 띄어보내기로 했으니까요. 다시 봄이 왔습니다. 아버지 산소 주변에는 노란 유채꽃이 만발했습니다. 제 아들은 이제 할아버지 하고 부르며 산소를 뛰어다닙니다. 아빠, 할아버지 배 타러 갔어? 응, 할아버지는 아주 멀고 멋진 바다로 여행을 가셨어. 저는 아버지의 비석을 쓰다듬으며 속삭입니다. 아버지, 그곳에서는 파도와 싸우지 마시고 춥고 배고프지 마시고 그저 평온하게 쉬세요. 제가 아버지 목까지 이 사람들과 열심히 사랑하며 살게요. 낡은 구두 한 켤레와 거친 손으로 저를 지켜주셨던 나의 영웅, 아버지. 당신이 남겨주신 사랑이 있기에 제 인생은 언제나 봄날일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고맙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